자, 먼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치즈와 이 치즈로 만든 그 제품에 대한 리콜 소식부터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코, 트레이더조 등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찾는 그 전국적인 유명 매장들에서도 판매된 이 치즈와 또 그 치즈가 들어간 그 식품을 먹고 리스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리조 로페스 푸드가 생산한 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치즈가 들어간 샐러드 키트, 그리고 타코 키트 등 61개 종류, 61개 종류의 그 식품은 지금 현재 전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FDA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11개 주에서 26건의 발병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23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조 로페스 푸드가 생산한 그 리스테리아 오염 위험이 있는 치즈가 함유된 제품군에 대한 전국적인 리콜이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주 모데스토에 있는 리조 로페스 푸드는 리스테리아균 오염 위험이 있는 게소 프레스코, 게소 프레스코라는 것과 또 코티자 치즈, 이들 제품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치즈 제품을 포함한 이 치즈를 사용한 다른 음식들, 이런 것들 수십 가지 그 유제품을 지금 리콜 조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치즈도 있고요, 크림, 요거트, 그리고 사워크림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오염된 제품들이 어디서 판매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코, 트레이더조스, 홀푸드, 알버슨스, 그리고 월마트 등 전국적으로 나가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고열, 두통, 뻐근함,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어린이와 특히 이제 노약자 등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면서 CDC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가 만약에 리스테리아균에 감염이 됐을 때는 유산을 하실 수도 있고 사산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CDC가 밝혔습니다. 자, 이제 위에 보이는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브랜드 이름 꼭 기억하시고요. 당분간 이 치즈 또는 이 치즈가 들어간 것으로 만들어진 유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건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그 지하철역에서 어제 총격이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월요일이었던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이때부터 이제 퇴근이 슬슬 시작되죠. 브롱크스구의 마운트 이든 그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5명으로 이 중 일부는 또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퇴근길에 가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잡지도 못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뉴욕의 그 지하철은요, 저도 몇 년 전에 타봤습니다만은 정말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그 지하철이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청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일부 구간은 한여름인데도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언제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치안 상태 등등을 고려할 때 정말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지하철도 아주 낡고 노후하고요. 아무튼 뉴욕의 지하철은 전동차 자체도 좀 새 걸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에어컨 등 환기시설 당연히 해야죠. 그 뉴욕의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또 환기시설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청소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치안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참 뉴욕의 지하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 도중 현재 시간으로 11일 일요일 남자친구가 출전한 슈퍼볼 경기를 보러 극적으로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았다라는 내용을 비하인드 소식으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스위프트가 그 전용기를 타고 하늘길을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 배출한, 그러니까 이제 전용기를 타지 않고 민간 비행기를 이용했다라면 어차피 그 비행기는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편승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전용기를 띄우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추가로 배출된 탄소가
약 90톤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모든 면들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는 참 그런저런 면이 좀 신기하다라는 차원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뷰 포인트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일요일 오후 라스베가스 엘리전트 스테디움에서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켈시가 출전한 NFL 슈퍼볼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전날 밤 일본에서 일요일 날 밤 공연이 끝났는데 전용기를 타고 확 날라와서 베가스에 오니까 일요일 오후였어요. 일요일 밤에 일본에서 떠났는데 일요일 오후. 자, 스위프트는 이날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 공연을 마치자마자 전용기를 타고 약 9,000km를 이동해서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 있다가 그 경기 끝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호주로 갔어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다시 이제 월드 투어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있다가 공연 끝나고 바로 저녁을 타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남자친구 슈퍼볼 응원하고 슈퍼볼 끝났으니까 또 이제 오늘은 호주로 떠났습니다. 월드 투어 계속 하려고. 그렇게 이제 뭐 일본에 있다가 슈퍼볼 경기 관람을 위해서 도쿄에서 라스베가스, 이때 라스베가스에서 호주 멜버른까지 추가로 이동하는 그런 거리가 약 한 14,000마일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프트가 보유한 전용기인 그 다소에서 만든 펠콘 900 제트기가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는 약 33,000리터로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약 90톤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인 6명이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라는 또 집계도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포츠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4일부터 호주 투어가 시작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그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호주 이렇게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 이동 거리 동안에 그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최소 90톤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본에서 일요일 밤에 공연이 끝났는데 전용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오니까 일요일 낮이었다라는 게 그런 거 시차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참 신기하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만 했지. 또 이런 그 탄소 배출이나 이런 자연적인 면, 이 자연 친화적인 면에서 탄소 배출 문제까지는 생각을 저도 못했네요. 항상 보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는 뭐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뷰 포인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 보인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요. 비행 중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 퀸즈 카운티에 거주하는 옌링 유라는 사람은 비행 중에 입은 화상에 대해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대한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퀸즈 카운티 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JFK 공항발 인천행,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KE85편 33B 라는 그 좌석에 탑승한 그 옌링 유 씨가 비행 중 승무원이 그 끓는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옌링 유 씨 측은 항공사와 승무원의 과실, 또 부주의, 또 무모함 등을 비난하면서 통증과 절뚝거리는 장애가 생겼다라면서 많은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했으며 영구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 부상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까 모두 배상해라 라고 소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 내용의 골자인데요.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게 된 경위가 과연 승무원만의 과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뭐 승객 본인의 과실도 같이 있는 건지 등등은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책임도 물론 이 몬트리올 협약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순간
단순히 승무원이 100%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부주의도 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한 엄마가 참 끔찍합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오븐에 넣어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떤 일로? 고의적이야? 뭐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 고의적이다, 단순 실수다, 이게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BC 뉴스에 따르면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그 검찰은 지난 10일 3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라는 여성을 일단 1급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9일 저녁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그 문제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이 아기가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과 열상을 입은 그 아기와 또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옷,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뭐 탄 자국 등등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자, 아기 엄마는 경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낮잠을 자기 위해서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침대에 눕히는 것과 오븐에 넣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무슨 뭐 약물 복용이든 어떤 혼수적인 상태에 있다면은 그런 실수할 수도 있겠지. 설마 자기 아이를 뭐 거기다 넣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오븐이 뜨거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 아기를 넣었을 때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지만 뜨거운 상태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븐이 뜨겁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희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 있을 때 넣었던지 참 이건 말하기도 너무 잔인합니다. 아니면 넣은 후에 어떻게 뜨거운 상태로 만들었든지 여하튼 아기는 그래서 희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그 진술 하나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경찰은 좀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머라이어 토마스는 만일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요, 그 미주리 주 법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끔찍한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기도 좀 힘드네요. 네, 모기지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매물 부족 등등의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은 미국의 그 주택 소유주들이요, 뒷마당 별채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뒷마당 별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뒷마당 별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공식 용어는 Accessory Dwelling Unit입니다. Accessory Dwelling Unit. 줄여서 ADU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2년 신축 허가 주택의 5채 가운데 1채 정도가 이 ADU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ADU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 집 뒷마당에 추가로 별채를 짓는 겁니다. 또 다른 뭐 닉네임도 많이 있어요. 그래니 아파트라는 말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나이들이 많이 드시면 그 큰 집을 그냥 임대 주고 그런 거 하나 줘서 그 조그맣게 별채로 가서 사시는 경우도 많아서 뭐 그래니 아파트라는 닉네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뒷마당 별채로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일종의 뭐 보조주택 등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ADU는요,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금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보통 이제 미 전국의 평균 가격하면 뭐 한 30몇만 달러대인데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가격이 75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주택 가격이 치솟고 또 주택 재고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뒷마당에 이 ADU 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ADU에 대한 시정부들의 규제가 과거에는 많이 심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 때부터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LA시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이 ADU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리고 이제 ADU 허가내주는 것도 완화했고 또 면적도
그렇게 크게 못 만들어.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한 1200 스퀘어 피트까지 만들 수 있게 하고 그전에는 2층은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은 2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허가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ADU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 이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자들이 많아지면서 임대 대신 또 홈 오피스로 활용하는 그런 주택 소유주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큰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운 이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팔아야 뭐 좀 작은 데로 이사 가거나 이제 그럴 상황이 되는데 아니 뭐 내놓으려 그래도 잘 팔리지도 않고 또 내놓으려면 이것저것 고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뭐 텍스 문제도 있고 뭐 상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팔지 않고 그러면 내가 사는 그 바운더리를 좀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큰 집 뒷마당에 이 ADU, 별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별채에서 살고 대신 본채는 임대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었다라는 그게 이제 업계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U, 주택 별채 이것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뒷마당이 좀 여유 있게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ADU, 주택 별채를 만들어서 주택 소유주가 본인이 여러 가지로 활용도도 높다라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중에 팔 때 최소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정도는 뽑을 수 있다. 인기가 좋다. 또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여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너무 크게 또는 너무 화려하게 비싼 걸로 비싼 자재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들이면 나중에 팔 때 그 정도 돈을 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ADU, 주택 별채를 지을 때는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자재로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짓는 게 나중에 그 돈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글이 이메일과 또 Gmail이죠, 구글은. 그리고 사진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요금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글 원이라고 합니다. 구글 원. 이제 구독 시스템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그 구글 원 구독자가 무려 지금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과 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는 이 CEO 순다르 파차이는 지난 9일 방금 구글 원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원은 Gmail과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포토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로 제공 용량에 따라서 한 달에 $1.99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뭐 많이 비싸진 않죠. 그래도 한 달에 1불 99니까 2불만 쳤을 때 지금 1억 명이 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비싼 요금제도 있지만 일단 그 2불짜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1억 명만 해도 한 달에 $2억 따박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계산은 빨리빨리 해보고 싶네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말에 또 한 번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이나 그 이후 또 한 번의 이 대기의 강이 산타바바라 카운티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풍 확률은 30%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97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온 지 2주도 안 돼서 또 폭우가 예보되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폭풍으로 인해서 올해 LA시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 15인치가 이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캘리포니아주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소위 그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 마구 쏟아지는 그런 그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예상되는 이번 비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뭐 한 0.5인치에서 1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제 일요일부터 길면 한 화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뭐 골프 약속이 있으신 분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히 남가주에서 그런 분들은 날씨 잘 보고 골프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정치권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치권 소식은 아니고요.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밝힌 한 공약 얘기인데 혹시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몰라서 제가 짧게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한국의 그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복지주택, 소위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왜요?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으니까 일종의 선거 공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내용은 궁금하잖아요. 자, 이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또는 생활 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그런 주택 개념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이건 미국에는 뭐 양로 호텔이나 뭐 실버타운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 아시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올해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실버타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실버타운을 짓는 데 있어서 승인 그리고 건축 관련의 그 복잡한 절차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 단순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촉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가 검진 체계를 벗어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의료 얘기입니다. 일률적인 국가 검진 체계를 좀 벗어나서 고령자의 생활 습관도 감안하고 또 근력이 감소하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영양이 불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고 노쇠, 인지 기능의 저하, 정신 건강 등등의 그런 항목을 따로 잘 만들어서 그런 항목, 별도 항목을 중심으로 검진 항목을 스페셜하게 구성한 소위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건 맞는 말 같아요. 일반 뭐 30대, 40대 소위 젊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는 그런 것과 똑같은 부분으로 그 검진 받기보다는 뭐 60대나 70대 또는 70대나 80대 이런 분들한테 더 특화되어 있는 검진 체계를 갖추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것.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노인 질환을 예방하고 또 조기 치료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확보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그냥 되고 말지 아니면 실제로 실현될지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이제 미지수입니다. 선거 끝나 봐야 압니다. 일단 공약은 그렇게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공약을 지킬지 요건 좀 미지수인데 가능하면 이런 공약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2년 쓴 소파 환불 가능합니다. 입니다. 아니 2년이나 소파를 썼는데 환불을 100% 해줬다고? 네. 팩트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어디서요? 코스코에서요. 최근 한 소비자가 2년 이상이나 쓴 소파를 코스코에 가져가서 반품하고 전액 환불을 받으면서 코스코의 반품에 대한 그 환불 규정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코의 환불 규정을 소비자들이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또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2년씩은 안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자제품은 이제 90일 안에 가져가면 환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 주말에 막 친구들도 오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좀 잘 보여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 그런 파티가 있다. 그러면 코스코에 가서 최신형 큰 이 빅스크린 TV를 갖고 와서 딱 걸어놓고 그거를 다음 주 주말에 파티할 때 이제 막 방영을 하죠. 사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됐으니까 탁탁탁탁 접어서 가서 반품해달라고. 사실 해줍니다. 코스코에 가면. 네? 그래서 이제 악용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두 달 얘기인데 이건 2년이나 소파를 쓰고 가져갔는데 반품해 준 겁니다. 근데 일단 코스코의 그 소파와 관련된 반품 규정은 그래요. 최근 그 CBS 뉴스에 따르면 2년 반 전에 코스코에서 소파를 구매한 한 소비자 제키 응우엔이라는 소비자는 제키 응우엔이라는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베트남계 분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키 응우엔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코스코에 가져가서 반품하고 환불받았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그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환불받고
돈 리펀드 받는 그 장면을 영상을 올렸어요.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데 2년 반씩은 왜 썼대 도대체? 당장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반품 받았어요. 이 영상은 약 3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키 응우에는 그 제품에 대한 원본 영수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에 샀기 때문에 영수증도 잊어버렸대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제키 응우에라는 여성은 구매했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얘기하니까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키는 가구는 실증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코스코에서 구매하세요 라고까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 어떤 분들이 보면 아우 얄미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제3자니까 얄미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지만 코스코의 관계자나 또는 코스코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조금 기분이 편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인 게 소파 같은 것은 쓰다가 보면은 실증 날 수 있으니까 코스코에서 사세요. 다른 퍼니처 샵에 가서, 퍼니처 스토어에서 가서 사면은 반품 안 되니까. 코스코에서 사고 1년, 2년 동안 실컷 쓰다가 실증이 나면 그때 가서 바꾸세요. 나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코 관계자가 보면 조금 얄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올린 그 영상에는요, 코스코의 환불 규정을 지나치게 악용했다라는 그런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제키 응우에는 옹호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옹호하는 편, 비난하는 편, 이 댓글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희는 댓글을 통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2년 반 쓰고 난 소파를 코스코에 가지고 가서 반품해주는데 반품해주는 그런 게 과연 괜찮은 것인지라는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갖고 와서 반품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반을 썼는데 그걸 가져가서 반품해달라고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궁금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도 궁금하네요. 자, 여하튼 코스코는 제약이 거의 없는 100% 만족 보장이라는 환불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다 그렇게 100% 환불 아무 때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코스코도 이제 규정은 있어요. 다만 전자제품을 포함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년 쓴 소파도 100% 환불해주는 코스코에도 환불에 대한 일정 부분 제약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조금 볼게요.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텔레비나 이런 거 전자제품 9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코에서 얼마 전에 골드바 많이 팔았잖아요. 올라온 지 온라인에서만 팔았는데 올린 지 2시간 만에 솔드아웃 됐는데 그런 골드바나 은괴 또는 항공권 아니면 라이브 공연 이벤트 티켓 또는 주문 제작품 이런 것들은 아예 환불되지 않는다. 요 점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그 골드바 환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코에서 가끔 무슨 반지 같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런데 이제 1캐럿 이상 다이아몬드를 샀다가 반품할 경우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1캐럿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가져갔어. 반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답은 일단 됩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모두 원본 서류를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원본 서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도 포함되지만 감정서 같은 걸 다 첨부해서 팔거든요. 그런 샀을 때 받은 감정서 이런 걸 그대로 원본 서류를 갖고 와야만 반품을 해줍니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보석 제품은 이렇게 모든 원본 서류를 갖고 가서 반품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갖고 간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주진 않습니다. 하나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가서 반품을 해도 반품 후 48시간 동안 이 코스코의 그 보석 감정사가 이게 우리가 팔았던 진짜 제품인지 아닌지를 검사합니다. 그 진위를 검사한 후에 우리가 판 진짜 제품이 맞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48시간 내에 그때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매 업체들은요, 상품을 무분별하게 반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품 가능 기간을 정해 놓고 있죠. 대부분 미국에서.
짧으면 뭐 14일 안에 갖고 오면 반품해 줍니다. 뭐 그러는 것도 있고요. 뭐 길면 1년 안에 가져오면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가구점 업체인 아이키아의 경우에는요, 180일 이내에 구매 영수증과 함께 뜯지 않은 미개봉된 제품을 갖고 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뜯지 않고 영수증 있고 180일 이내에 아이키아는 반드시 개봉하지 않았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아이키아의 경우 중요하고요. 메이시스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시스의 경우도 구매한 제품에 따라서 환불 기간과 규정이 백화점이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제품마다 기간이나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시스에서는 반품 가능성, 내가 이걸 샀다가 반품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확신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 내 남편이 쓸 거라든지 내 부인이 쓸 거라든지 뭐 우리 자식이 쓸 거라든지, 그러면 이걸 사갖고 갔다가 반품을 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메이시스 백화점에서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 규정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메이시스는 백화점이라 워낙 제품이 많아서 제품마다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단 공통점은 있습니다. 반품을 하려면 그 구매했을 때 영수증과 그리고 이제 그 뜯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메이시스의 그런 규정, 그 환불 규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의 그 반품, 환불 뭐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을 비교하면 상당히 너그럽고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앞서 뭐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떤 업체도 그런 반품 규정을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가끔 그걸 좀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용하는 케이스까지도 다 계산해서 코스코의 매니지먼트 운영하는 걸 다 계산하니까 뭐 우리가 뭐 코스코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참 이 기회에 어떤 반품 규정 같은 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뭐 특집은 아닙니다만은 짧게나마 브리플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